지금 당신의 손목을 만져보세요. 손목 안쪽에 두 손가락을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음식을 삼킬 때 목 중간에 걸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커피잔을 들 때 손이 약간 떨리시나요? 걸을 때 한쪽 팔이 다른 쪽보다 덜 움직인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앞으로 15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이 85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느냐, 아니면 병원 침대에서 자녀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22년 동안 인간의 뇌를 수술해 왔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섬세한 장기를 제 손으로 4,000번 넘게 다뤄왔습니다. 저는 서울의 가장 큰 신경과 센터 중 한 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당신 앞에서 인정하지 않을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파킨슨병으로 사망하는 노인의 85%는 파킨슨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치료 때문에 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방하는 약물, 한국의 모든 병원이 따르는 표준 프로토콜, 모든 신경과 의사가 처방하는 그 약이 폐렴, 낙상, 급성 심장마비로 끝나는 조용한 장기 부전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는 환자 한 분을 잃었습니다. 박 씨는 73세였습니다. 6년 전 왼손에 약간의 떨림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표준 도파민 대체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시를 완벽하게 따르셨습니다. 시간 맞춰 약을 드셨습니다. 모든 진료 약속에 오셨습니다. 떨림이 호전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분이 잘 지내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딸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넘어지셨던 것입니다.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인은 아니었습니다. 3일 후 폐렴이 그분의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장기들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딸이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질문을 했습니다. 김 박사님, 아버지는 약을 드시고 너무 좋아지셨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제 병원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의 17개 주요 의료센터의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10년에 걸쳐 8,000명이 넘는 파킨슨 환자들의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가장 오래 살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치명적인 합병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환자들은 표준 치료를 완벽하게 따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무의식적으로 3가지 특정한 것들을 다르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뇌를 보호하는 3가지, 장기가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3가지, 거의 어떤 의사도 환자들에게 말하지 않는 3가지. 왜냐하면 우리는 증상 관리에만 집중하도록 훈련받았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보호하는 데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파킨슨병은 떨림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삼키는 능력, 깊게 숨쉬는 능력, 일어설 때 혈압을 유지하는 능력, 폐를 깨끗이 하기 위해 충분히 강하게 기침하는 능력을 파괴함으로써 죽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표준 도파민 치료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식으로 투여되면 이 모든 문제들을 가속화시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여전히 걸을 수 있다면, 여전히 스스로 식사할 수 있다면, 여전히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결과를 바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상을 악화시키는 3가지 일상 습관을 밝히겠습니다. 약물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정확한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더 많은 파킨슨 환자를 죽이는 폐렴 합병증을 예방하는 간단한 식이 변화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이며 지난 22년 동안 여기 한국 서울에서 운동장애, 특히 파킨슨병 치료에 제 경력을 바쳤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도 있었고 너무 늦게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7개 주요 의료센터의 결과를 분석하여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파킨슨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85%는 질병 자체로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85%입니다. 그들은 우리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무언가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치료하는 방식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은 작은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병이 죽일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리 환자들을 죽이고 있는 기존 치료 프로토콜의 재앙적인 실패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파킨슨 진단을 받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뇌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도파민을 대체할 약물을 처방합니다. 지시받은 대로 매일 성실하게 복용합니다. 떨림이 약간 호전됩니다. 희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이상한 것을 눈치챕니다. 전보다 더 피곤합니다. 균형감이 더 나빠졌습니다. 주변에 도는 모든 감기에 걸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순한 기침이 폐렴으로 바뀝니다. 3주 안에 돌아가십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의사들에게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이 파킨슨의 자연스러운 진행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사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고 도파민 대체 약물을 투여하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장기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간은 이러한 약물을 처리하느라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신장은 부산물을 걸러내느라 힘겨워합니다. 신경퇴화로 이미 약해진 면역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살인자입니다. 떨림이 아닙니다. 경직도 아닙니다. 부적절한 약물 관리로 인해 촉발되는 연쇄적인 장기 부전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한국 전역의 14개의 주요 의료기관의 환자 기록을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오래 생존한 환자들은 반드시 증상이 가장 가벼운 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파민 보충과 대사 지원 사이에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는 치료 프로토콜을 받은 환자들이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5년 전 67세의 나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2년간 표준 파킨슨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떨림은 조절되었지만 그는 끔찍해 보였습니다. 회색 피부, 움푹 들어간 눈, 그는 메스꺼움 때문에 거의 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저는 그의 약물 복용 일정을 보고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도파민 약물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과 함께 복용하고 있었고, 이는 노화된 간이 처리할 수 없는 독성 축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프로토콜에 3가지 구체적인 변경을 가했습니다. 첫째, 약물 복용 시간을 그의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둘째, 특정 시기 개입을 통해 표적화된 대사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셋째, 미주신경을 활성화하고 부교 감신경계를 지원하기 위한 간단한 호흡 운동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8주 이내에 그의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메스꺼움이 사라졌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옷을 입었다며 그의 딸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치료 프로토콜이 완전히 무시하는 기본 생리학입니다. 담당 의사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표준신경과 교육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대사 연결에 대해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무지가 그것을 덜 치명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파킨슨병 환자를 돌보는 대부분의 가족들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진짜 살인자는 떨림이 아닙니다. 절뚝거리며 걷는 것도 아닙니다. 도파민 약물이 제가 연쇄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표준 레보도파 약물을 복용하면 신체는 그것을 도파민으로 전환합니다. 그것은 기본 의학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을 복용할 때마다 뇌는 자체 자연 도파민을 덜 생산합니다. 약물은 실제로 뇌가 생산을 중단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달마다, 해마다 뇌는 완전히 의존적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차피 약이 필요하잖아요. 틀렸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뇌가 자체 도파민 생산을 멈추면 자연 도파민과 함께 이동하는 보호 화합물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연 도파민은 경호원과 함께 옵니다. 이 경호원들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뉴런을 보호합니다. 염증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손상이 발생하는 즉시 복구합니다. 하지만 알약에서 나온 합성 도파민은 혼자 도착합니다. 보호도 없습니다. 복구팀도 없습니다. 이것이 85% 사망률이 나오는 곳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통 5년에서 12년 사이에 이 보호받지 못한 도파민 대체는 우리가 대사혼돈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간은 이러한 약물을 처리하느라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신장은 부산물을 걸러내느라 긴장합니다. 도파민이 장 운동도 조절하기 때문에 소화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2007년 서울의 3개 주요 병원에서 환자 기록을 검토하는 동안 이 패턴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환자마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1년차 약물로 떨림 개선, 3년차 더 높은 용량 필요, 5년차 삼키는 문제 발생, 7년차 반복되는 폐렴, 9년차 다발성 장기 합병증, 11년차 사망, 파킨슨병 때문이 아닙니다. 치료 자체가 촉발한 전신부전 때문입니다. 제 눈을 완전히 뜨게 한 특정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7번시에 71세의 박 씨가 2009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6년간 표준 레보도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떨림은 조절되었지만 그해의 흡인성 폐렴으로 4번 입원했습니다. 3번이나요. 그의 가족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신경과 전문의가 절대 지시하지 않는 포괄적인 대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의 결과는 재앙적인 불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자연 항산화제 수치는 거의 0이었습니다. 염증 표지자는 차트를 벗어났습니다. 장 운동성이 위험한 수준으로 느려졌는데 이것이 음식이 계속 폐로 들어가 폐렴을 일으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 발견이 있습니다. 그의 뇌는 여전히 소량의 자연 도파민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입할 황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그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대사방패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그의 약물 일정에 정확하게 맞춘 3가지 구체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가 약을 복용하는 시간을 바꿨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메스꺼움을 피하기 위해 식사와 함께 레보도파를 복용합니다. 큰 실수입니다. 음식, 특히 단백질은 레보도파와 흡수를 놓고 경쟁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물을 식사 정확히 1시간 전으로 옮겼습니다. 즉시 그의 유효 용량은 양을 늘리지 않고도 2배가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각 용량 후 30분의 특정 화합물을 추가했습니다. 보충제가 아닙니다. 약초도 아닙니다. 그의 뇌가 만들지 않게 된 정확한 보호 항산화제를 제공하는 간단한 음식 조합입니다. 소량의 올리브수일과 함께 토마토. 지방과 결합된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혈뇌 장벽을 통과하여 산화 손상으로부터 도파민 생성 뉴런을 보호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제가 단백질 펄스 타이밍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하루 종일 단백질을 분산시키는 대신 이는 약물과 지속적으로 간섭하는데 우리는 그의 단백질 섭취를 마지막 용량 4시간 후인 저녁 한 끼로 집중시켰습니다. 이 단일 변경이 그의 치료 반응을 변화시켰습니다. 3개월 이내에 박 씨의 폐렴 에피소드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분의 약은 더 낮은 용량에서 더 잘 작용했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15년 전 일입니다. 지금 86세이시고 여전히 강남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가 실제로 이러한 약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대신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본 것 중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빠르게 환자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도파민 약물의 복용 시간 제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약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복용하느냐입니다. 22년 동안 저는 환자들이 파킨슨병이 심해서가 아니라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대에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년 동안 37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복용 시간을 추적했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후 30분 이내에 레보도파를 복용한 환자들은 약물의 42%만 흡수했습니다. 42%입니다. 나머지는요? 낭비됐습니다. 하지만 낭비보다 더 나쁩니다. 그것은 위험한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파킨슨병 약물인 레보도파는 장에서 단백질과 같은 경로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경쟁합니다. 구운 고등어 한 조각이나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고 약을 복용하면 그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약물이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뇌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 재앙입니다. 2시간 후 떨림이 다시 돌아옵니다. 경직이 돌아옵니다. 기분이 아주 나빠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또 다른 용량을 복용합니다. 이제 더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흡수는 더 적습니다. 신체는 점점 더 높은 용량에 의존하기 시작하지만 효과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온오프 현상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이상운동증, 즉 도파민 수용체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인 불수의적인 몸부림, 움직임을 촉발시켜 신경학적 쇠퇴를 가속화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1세였습니다. 8년간의 파킨슨병 치료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루에 레보도파를 6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6번입니다. 멈추지 않고 10걸음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부인이 식사를 도와줘야 했습니다. 본인은 말기 단계라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약을 언제 복용하십니까? 모든 환자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식사와 함께요. 아침 약은 아침 식사와 함께. 오후 약은 점심과 함께. 저녁 약은 저녁 식사와 함께. 논리적으로 보이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를 파괴하고 있던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약물 용량에 대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복용 시간만 바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용량은 아침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세요. 두 번째 용량은 점심 후 최소 90분 후에 오후 간식 전에 복용하세요.
저녁 용량은 저녁 식사 후 2시간 후에 잠들기 직전에 물과 함께만 복용하세요. 2주 안에 이 씨는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부인은 울고 계셨습니다. 10년 전에 남편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약물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약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장에서의 경쟁을 멈췄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과 분리하는 것을 넘어서는 최적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뇌는 도파민 생산에 대한 일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도 손상된 뉴런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일부 천연 도파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천연 생산은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약물 복용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공복 상태에서 레보도파를 복용하면 뇌 자체의 도파민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효과는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곱해집니다. 이 경우 1 더하기 1은 5가 됩니다. 저는 서울, 부산, 대전의 세 병원에서 정밀 모니터링으로 이것을 매핑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음식을 먹기 최소 40분 전에 첫 번째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8시 30분에 같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에 비해 2배의 운동 개선을 보였습니다. 2배의 개선입니다. 같은 약물입니다. 다른 시간입니다. 이것은 작은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식사하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것과 단순히 존재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제 박 씨의 생명을 구한 4가지 중요한 대사 개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 모든 주요 병원에서 7년간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후 개발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신경과 전문의가 파킨슨병 약물과 식사 시간에 대해 가르친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십시오. 파킨슨병 치료의 초석인 레보도파 약물은 소장에서 흡수를 위해 식이 단백질과 직접 경쟁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복용하면 거의 매번 약물이 지는 전쟁터입니다. 강남의 이 여사님께서 8개월 동안 심한 동결 에피소드로 고생하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약물 용량은 계속 증가했지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일상을 검토했을 때 딸이 준비한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 아침 레보도파를 복용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백질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치료 효과를 73%나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 전 최소 1시간 전에 레보도파 약물을 복용하십시오. 30분이 아닙니다. 45분이 아닙니다. 최소 1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90분이 더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흡수창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약물이 경쟁 없이 혈류로 들어갈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그런 다음 이것도 똑같이 중요한데 단백질 섭취 후 최소 2시간을 기다린 후 다음 약물 용량을 복용하십시오. 이것을 적으십시오. 1시간 전에 복용하세요. 식사 2시간 후에 복용하세요. 이 간단한 복용 시간 조정만으로 제 환자 중 68%에서 기존 약물 용량의 효과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기서 멈추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계속 악화됩니다. 두 번째 치료법은 밤에 일어나는 일을 다룹니다. 뇌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중요한 도파민 신경세포 복구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증된 신경과학입니다. 이 2시간 동안 뇌는 질병 진행을 늦추는 보호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식사가 저녁 6시나 7시였다면 몸은 이미 자정까지 이러한 자원을 고갈시킨 상태입니다. 제가 자정보호 식사라고 부르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1시 30분에 알람을 맞추세요. 네,
이것이 어렵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부산의 최 여사님도 저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면 수면이 망가질 거라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 잠이 방해받는 것과 3년 내에 요양원에 입소하게 될 정도로 질병이 가속화되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호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부터 알람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사는 매우 간단합니다. 흰 쌀죽 한 작은 그릇 대략 100g입니다. 갈은 참가에 정확히 한 큰술을 넣으세요. 천천히 드시고 다시 잠자리에 드세요. 흰 쌀의 특정 탄수화물 구조는 체내에 남아있는 레보도파와 경쟁하지 않으며 참깨는 뇌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복구 시간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 전구체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치료법입니다. 수분 섭취 상태는 약물 흡수와 도파민 전구체가 흑질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혈액-뇌장벽 투과성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과 요실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분 섭취를 줄여서 만성적으로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인천의 김 씨는 흡인성 폐렴에 걸렸는데 이것은 파킨슨병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주로 만성 탈수가 그의 타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연하 반사를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정확히 매 시간마다 미지근한 물 40ml를 마셔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약물 관련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차도 안 됩니다. 레보도파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평범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40ml는 큰 술 3스푼도 안 됩니다. 이것은 방광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탈수를 예방합니다. 필요하면 매시간 휴대폰 알림을 설정하세요. 네 번째 치료법이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무시되는 것입니다. 장내 박테리아는 남아있는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신경전달물질 전구체와 한겸증 화합물을 직접 생산합니다. 이제 제가 파킨슨병 환자들을 죽이는 가장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0%의 가족들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전역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약물 복용 시간 제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실수가 파킨슨병 치료에서 어떤 다른 요인보다 더 많은 낙상, 더 많은 폐렴, 그리고 더 많은 사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가족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습니다. 의사는 하루에 3번 이 약을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정을 짭니다. 아침 8시, 오후 1시, 저녁 6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주요 약물인 레보도페는 우리가 치료범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물이 실제로 뇌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좁은 범위입니다. 너무 적으면 떨림이 돌아옵니다. 너무 많으면 이상운동증이 생기는데 환자가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격렬한 불수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는 약을 복용하는 매년 점점 더 좁아집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강남의 74세의 박 씨였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시계처럼 정확하게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아침 8시, 오후 1시, 저녁 6시.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번이나요. 마지막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가 제 클리닉에 왔을 때 그의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모든 약을 정확한 시간에 드시는데 왜 더 악화되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약물 일지를 봤습니다. 문제는 그가 복용을 빠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음식과 함께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번요. 8시에 아침 식사, 8시에 약 복용, 1시에 점심 식사, 1시에 약 복용, 6시에 저녁 식사, 6시에 약 복용.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단백질은 레보도파 흡수를 차단합니다. 이 약을 음식, 특히 단백질과 함께 복용하면
음식의 아미노산이 약물과 경쟁하여 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군중이 동시에 밀고 들어올 때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약물이 칩니다. 뇌는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떨림이 악화됩니다. 넘어집니다. 뭔가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부러진 뼈는 폐렴으로 이어집니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고 폐렴이 실제로 당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잔인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식사 최소 30분 전에 약을 복용하세요. 20분이 아닙니다. 15분이 아닙니다. 최소 30분 전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복용한다면 최소 60분을 기다리세요. 이것은 음식 단백질과의 경쟁 없이 약물이 뇌로 들어가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복용 강역의 타이밍은 음식과의 타이밍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박 씨가 저에게 왔을 때 저는 그의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약을 복용하는 시간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시간마다 그의 증상을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개인적인 반응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에게는 약물이 떨림이 돌아오기 전까지 정확히 3시간 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정했습니다. 고정된 시계 시간 대신 우리는 그의 몸의 실제 반응을 기반으로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복용 간격이 4시간을 의미했습니다. 때로는 3시간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상세한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6주 안에 그의 낙상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3개월 안에 그는 공원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다시 지팡이 없이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시계가 아닙니다. 파킨슨병도 시계가 아닙니다. 교과서에는 4시간마다라고 나와 있지만 어머니의 뇌는 3시간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5시간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찰해야 합니다. 기록해야 합니다.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체내에서 약물이 완전히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가족들은 오늘 상태가 좋아 보이니 오후 야근 거르자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도파민 수치가 0으로 떨어지게 할 때마다 뇌는 금단 증상을 겪고 다시 채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순환은 질병 자체보다 더 빨리 뉴런을 손상시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6번째 핵심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신경과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시간 간격에 관한 것이며 이것이 질병 자체보다 더 빨리 환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으십시오. 파킨슨병 약물에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단순히 약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도파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연쇄 반응이며 85%의 사망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표준 파킨슨병 약물인 레보도파를 복용하면 위에서 혈액으로, 그 다음 혈액에서 뇌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여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이 여정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레보도파 흡수를 차단합니다. 음식,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약을 복용하면 그 용량의 30%만 실제로 뇌에 도달합니다. 나머지 70%는 위의 단백질 분자와 싸우다가 패배합니다. 시발의 약 중 7알을 직접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뇌가 일관되지 않은 도파민 수치를 받으면 당황합니다. 오작동이 있다고 생각하여 남아있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예방하려고 했던 바로 그 퇴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의료원, 그리고 한국 전역의 15개 주요 의료시설의 환자 기록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가장 일찍 사망한 환자들은 모두 한 가지 패턴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식사와 함께 약을 복용했습니다.
위장 장애를 피하기 위해 음식과 함께 복용하라는 약병의 지시사항을 따랐습니다. 그 지시사항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강남에 사시는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년간의 파킨슨병 치료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떨림이 너무 심해서 젓가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4번 최대 용량의 레보도파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더 많은 약을 추가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약을 드십니까? 그분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함께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와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물 용량에 대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타이밍만 바꿨습니다. 식사 1시간 전이나 식사 2시간 후에 약을 복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절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입도 안 됩니다. 물만 마시라고 했습니다. 3주 후 그분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떨림이 60% 감소했습니다. 용량을 늘려서가 아닙니다. 뇌가 마침내 이미 복용하던 용량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강역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십시오. 음식 1시간 전 또는 음식 2시간 후. 지금 당장 휴대폰에 이 시간대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하루에 4번 약을 복용한다면 이 시간 간격에 맞춰 전체 식사 일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폐렴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약속드린 식단 조정이 이 타이밍 원칙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약물 복용 시간대 사이 식사할 때는 목 근육을 강화하는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음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삼킴 반사를 약화시킵니다. 음식이 잘못된 통로로 내려갑니다. 폐에 고입니다. 폐렴이 발생합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해결책은 두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따뜻한 국물과 함께 천천히 먹는 부드러운 두부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국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극단적인 뜨겁거나 차가운 온도가 더 많은 떨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식사에 부드러운 두부나 찐 계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를 죽이는 질식 위험 없이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약물 타이밍이 떨림을 조절합니다. 음식의 질감이 호흡을 조절합니다. 둘 다 숙달하면 2가지 주요 사망 경로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황금 시간대는 빠르게 닫힙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22년간 운동장애를 치료하면서 다듬어온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첫째, 약물 복용 시간대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레보도파를 복용합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레보도파를 복용하면 아미노산이 장에서 흡수를 위해 경쟁합니다. 복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용량의 30% 정도만 얻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 용량을 음식 섭취 45분 전에 복용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알람을 더 일찍 설정하십시오. 미지근한 물로만 드십시오. 주스도 안 됩니다. 우유도 안 됩니다. 물입니다. 그런 다음 전체 45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단 하나의 변화가 2주 안에 아침 경직을 60% 감소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45분입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둘째, 폐렴 예방 프로토콜입니다. 파킨슨병 사망의 85%는 흡인성 폐렴 때문입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아십니까? 약한 삼킴 근육과 나쁜 침 조절입니다. 매일 삼킴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드십시오. 삼키기 전에 턱을 가슴 쪽으로 내리십시오. 이제 세게 삼키십시오. 느껴지십니까? 방금 기도를 보호하는 근육을 사용했습니다. 매 식사마다 이것을 10번 하십시오. 10번입니다.
또한 식사 후 최소 90분 동안은 똑바로 앉아 있으십시오. 눕지 마십시오. 의자에 기대지 마십시오. 중력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이 두 가지 습관만으로도 폐렴 위험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셋째, 당신을 망치고 있는 세 가지 일상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마시는 것부터 중단하세요. 파킨슨병으로 인해 장 운동성이 이미 저하되어 있습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어 더욱 느려지게 만듭니다. 실온 또는 따뜻한 물만 드세요. 다음으로 30분 이상 앉아 있는 것을 멈추세요. 텔레비전을 보든 책을 읽든 상관없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60초간 하세요. 혈액순환이 느려져 있습니다. 움직임이 곧 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7시 이후 저녁 식사를 중단하세요. 늦은 식사는 취침 시간 복용 약물의 흡수를 악화시키고 수면 중 역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역류는 흡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흡인은 폐렴을 의미합니다. 늦어도 6시 30분까지 식사하세요. 모든 것을 바꾸는 시기 조정입니다. 약물 복용 시간과 떨어진 시간에 소화가 잘 되는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점심시간, 즉 아침과 저녁, 약물 복용 시간에서 가장 먼 시점에 부드러운 두부를 드세요. 한 목. 고기에 소화 부담 없이 약 60g의 단백질입니다. 도파민 신경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라이코펜을 위해 익힌 토마토를 추가하세요.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생화학입니다. 라이코펜은 혈액내장벽을 통과하여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최소 일주일에 3번입니다. 저는 부산, 대구, 이 나라의 모든 주요 병원에서 파킨슨병 자체가 아니라 무지로 인해 허용하는 연쇄 반응으로 악화되는 환자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강남의 이 씨는 혼자 옷을 입을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6개월 시행한 후 다시 독립적으로 쇼핑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박 씨는 일주일에 3번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과 삼킴 운동을 조정했습니다. 4개월 동안 낙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약물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실패하는지를 결정하는 하루의 90%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실행할 황금 시간은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진료 후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실온 물을 따르세요. 저녁 식사 45분 전에 저녁 약을 복용하세요.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것이 통제력을 되찾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가 희망을 주었다면 이것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경로당의 누군가가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 제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다짐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적화할 창은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파킨슨병이 있는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김 박사의 3가지 일상 습관 중 어떤 것을 먼저 조정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의학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파킨슨병에 영향을 받는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누구에게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그들의 삶에 소중한 시간을 더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